조선 왕실 최대의 스캔들. 순빈봉 씨. 조선 팔도가 뒤집어졌습니다. 성군 세종대왕이 사관의 붓을 꺾으며 대성통곡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전대미문의 스캔들. 며느리가 조선의 국모가 될 세자비니 밤마다 처소 나인을 끌어안고 남녀의 은밀한 짓을 벌였다니 이게 정녕 사실이란 말입니까? 내가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해. 분노에 찬 시아버지의 호통 앞에서도 며느리는 당당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죽을 죄입니까? 억압된 궁궐, 지독한 무관심 속에서 미쳐버린 여인, 그리고 그녀가 선택한 금지된 사랑. 실록조차 기록하기를 주저했던 조선 왕실 최대의 잔혹사가 지금 시작됩니다. 1436년 가을의 어느 깊은 밤, 경복궁 지편전의 촛불은 꺼질 줄 모르고 주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세종대왕은 사관이 올린 초고를 읽어 내려가다 차마 다음 장을 넘기지 못하고 멈춰섭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왕실의 스캔들이었습니다. 세종은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웠으나 정작 자신의 집안 단속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실록에 기록될 며느리의 기행을 바라보며 성군은 몇 번이고 붓을 놓았다가 다시 잡기를 반복합니다. 기록을 담당하는 사관조차 이것을 그대로 남겨야 하느냐 하며 임금의 안색을 살필 정도로 그 내용은 참담했습니다. 궁궐 밖 백성들은 상상도 못할 왕실의 은밀한 금기가 종이 위에 적나라하게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결국 결심한 듯 후대의 거울이 될 수 있도록 단 한 자의 거짓도 없이 기록할 것을 명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이 이야기는 성군 세종이 가장 고통스럽게 남긴 참회록이자 고발장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세종의 둘째 며느리였던 순빈봉 씨라는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한때 조선의 국모가 될 가장 고귀한 여인이었으나 단 몇 년 만에 왕실 최대의 골칫덩이로 전락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기와 아래서 그녀는 대체 어떤 비밀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요? 차가운 바람이 불던 그날의 궁궐 복도로 시청자를 안내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성군이 지우고 싶어 했던, 하지만 차마 지울 수 없었던 그 비극적인 진실을 추적하려 합니다. 조선 왕실을 뒤흔든 금기된 사랑의 서막이 지금 여기서 다시 열립니다. 세자빈의 간택. 첫 번째 세자빈 휘빈 김씨가 비수를 부리다 폐위된 후 궁궐은 거대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두 번째 부인만큼은 반드시 요행을 바라지 않고 성품이 온순한 여인이길 원했습니다. 수많은 후보 중 세종의 눈에 든 이는 하급 관리인 봉유래의 딸 순빈봉 씨였습니다. 봉 씨는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채 경복궁의 문을 당당히 넘어 들어옵니다. 입궐 당일 수천 명의 궁녀와 내관들이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고 봉 씨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내가 이 궁궐의 안주인이구나.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세자 향의 눈빛은 따뜻한 환영 대신 차가운 무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자는 이미 첫 번째 부인에게 입은 마음의 상처가 깊어 새로운 부인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혼례 첫날 밤, 봉 씨는 곱게 단장한 채 세자를 기다렸습니다. 등잔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데 세자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세자 마마, 오늘은 어인일로 아직 안 오시는 거냐? 상궁이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세자 마마께서 오늘은 공부가 늦어지신다 하옵니다. 봉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꼭 쥔 주먹 위에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을 뿐입니다. 세종은 며느리에게 순빈이라는 칭호를 내리며 순수하고 정결하게 살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칭호는 훗날 그녀에게 가장 가혹한 조롱이자 굴레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비록 명문가는 아니었으나 평범하게 자라온 그녀에게 궁궐의 엄격한 규율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은 화려한 당의가 실은 황금으로 만든 감옥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입궐 첫날 밤, 촛불이 타오르는 소리만 가득한 빈방에서 그녀는 홀로 세자를 기다리다 잠이 듭니다. 이것이 앞으로 수천 일 동안 반복될 고독의 시작이었음을 그녀는 아직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궁궐에서의 생활이 이어질수록 세자빈의 침소는 점점 더 차가운 냉기가 도는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세자 문종은 유교 경전을 읽거나 학자들과 토론하는 데만 전념했고 빈의 처소는 한 달에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봉 씨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치장하며 남편이 찾아오길 기다렸으나 문 밖에는 늘 적막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어느 날 봉 씨는 지나가던 상궁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상궁, 솔직하게 말해봐라. 세자 마마가 나를 싫어하시는 게냐? 상궁은 당황하여 눈을 피하며 아뢰었습니다. 아이고, 빈마마, 그런 말씀을 어찌. 세자 마마께서 그저 학문에 열중하시는 것뿐이옵니다. 봉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학문에 열중하신다. 그래, 책이 나보다 낫겠지. 책은 시들지도 않고 말대꾸도 안 하니까. 봉 씨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 의미 없이 시들어가는 것에 대해 극심한 공포를 느낍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냐. 나는 매일 이렇게 단장하고 기다리는데 왜 내 방엔 아무도 안 오는 거냐. 참다 못한 봉 씨는 결국 방 안에 화병을 집어들어 벽에다 내리쳤습니다. 산산조각난 도자기 파편들이 방바닥에 흩어졌고 봉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당시 조선 왕실에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세자빈의 지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주위의 기대와 압박은 봉 씨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고 그녀의 심성은 점차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궁궐 규율상 엄격히 금지된 술병을 처소로 몰래 들여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잠을 자기 위해 한 잔씩 마시던 술이 어느새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도피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술 기운에 취하면 그녀는 세자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거나 상궁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텅 빈 방 안을 가득 채운 술 냄새는 그녀가 겪고 있는 내면의 붕괴를 상징하는 악취와도 같았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담장은 외부의 적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가두고 말려 죽이는 벽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세자의 사랑을 갈구하는 대신 세상에 대한 증오와 반항심을 키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조선 왕실의 미래를 책임질 세자빈의 정신은 서서히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침잠해갔습니다. 시작. 술에 절어 사는 날들이 계속되자 순빈봉 씨의 기행은 이제 궁궐 내에 공공연한 소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 세자빈의 품위를 완전히 던져버리고 궁궐 벽 틈으로 밖을 훔쳐보며 음란한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결국 세종대왕이 직접 봉 씨를 불러들였습니다. 어좌에 앉은 세종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봉 씨, 내 행실이 어찌 그리 가관이냐. 세자빈이 술에 취해 궁녀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다닌다는 말이 내 귀에까지 들어왔다. 스스로 돌아보아라. 봉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들어 세종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첩이 술을 마시는 것이 그토록 큰 잘못이옵니까? 세자 마마께서는 반년이 넘도록 소첩의 처소에 발길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소첩이 제정신으로 어찌 그 긴 밤을 버티겠습니까? 세종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감히 세자를 탓하느냐? 여인이 남편을 원망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봉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요, 소첩도 사람이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이 어찌 도리에 어긋난다 하십니까? 세종은 꽉 담은 입술 사이로 낮게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물러가라. 봉 씨는 절을 하고 물러났지만 그녀의 등은 이전보다 훨씬 더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압이 심해질수록 봉 씨의 행동은 더욱 기괴하고 대담해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궁녀들이 씻는 것을 훔쳐보거나 남녀의 은밀한 대화가 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귀를 기울였습니다. 권례 상궁들은 두 번째 세자빈도 첫 번째처럼 귀신이 들린 게 분명하다며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립된 봉 씨에게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을 두려워하는 눈빛들과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봉 씨가 술에 취한 채 궁녀 하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이리 와봐라. 왜 나를 보고 고개를 피하느냐? 내가 그리도 무섭더냐? 궁녀는 바들바들 떨며 엎드렸습니다. 아니옵니다. 빈마마. 그런 것이 아니옵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하지 마라. 다들 나를 피하지 않느냐? 아무도 내 곁에 있고 싶지 않은 거 아니냐? 봉 씨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궁녀는 비명도 못 지르고 고개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세종은 며느리를 위해 불공을 들이거나 의원을 부르기도 했지만 그녀의 병은 육체가 아닌 영혼에 깃든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품격마저 내려놓은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공포와 연민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미쳐버린 광기 뒤에 숨겨진 진실한 외침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비극은 더 깊은 곳으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소상, 모든 사람이 광기 어린 세자빈을 피할 때 오직 한 사람만이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상, 세자빈의 처소에서 수발을 들던 어린 나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봉 씨가 술에 잔뜩 취해 방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른 궁녀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지만 소상만이 홀로 남아 조심스럽게 봉 씨의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빈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추우십니다. 일어나십시오. 봉 씨가 흐릿한 눈으로 소상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왜 안 도망가느냐? 다들 나를 피하는데. 소상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소인의 자리가 여기이옵니다. 빈마마. 봉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자리가 여기라고? 하하. 이 지옥 같은 곳이 내 자리라고 하느냐? 가엾은 것. 봉 씨에게 소상은 처음에는 그저 가엾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봉 씨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죽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봉 씨는 처음에는 소상에게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거나 비단옷을 선물하며 그녀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이거 입어봐라. 내한테 잘 어울릴 것 같구나. 이런 것을 소인 같은 것이 어찌. 빈마마, 황공하옵니다. 황공은 무슨. 그냥 바다. 나는 내가 예쁘게 입고 다니는 것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다. 소상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세자빈의 눈빛이 전과 달리 조금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고 봉 씨는 오직 소상 앞에서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울었습니다. 소상아, 나 말이다. 세자 마마한테 한 번이라도 오늘 수고했소. 이 한마디만 들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거다. 딱 한마디만. 소상은 말없이 봉 씨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봉 씨는 그 손의 온기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밤, 술기운을 빌린 봉 씨는 소상의 손목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내 곁에서 떠나지 마라. 제발. 소상은 당황하여 물러나려 했습니다. 빈마마, 소인은.
소인은 천한 나인이옵니다. 이러시면 봉 씨가 소쌍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광기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독한 외로움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세자빈으로서 명령하는 게 아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부탁하는 거다. 오늘 밤만이라도 내 곁에 있어줘. 소쌍은 차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두 여인은 촛불이 일렁이는 침소 안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봉 씨에게 소쌍은 더 이상 여종이 아니라 자신의 빈 가슴을 채워줄 유일한 연인이자 구원자였습니다. 구중궁궐 깊은 곳,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하고도 위험한 로맨스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챕터 6 실록에 박제된 금지된 사랑. 봉 씨와 소쌍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고 이제는 처소를 넘어 궁궐 구석구석으로 번져갔습니다. 봉 씨는 소쌍을 자신의 침상에 억지로 눕게 한 뒤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행위를 그대로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쌍아, 너도 나를 좋아하느냐? 솔직하게 말해봐라. 소쌍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빈마마는 소인의 주인이십니다. 소인은 그저 주인이고 주인이 어디 있어. 지금 이 방 안에서 너와 나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나를 좋아하느냐, 싫으냐? 소쌍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싫지 않사옵니다. 봉 씨는 활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걸로 됐다. 그걸로 충분해. 두 사람은 궁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노골적으로 손등을 어루만지거나 은밀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봉 씨는 다른 궁녀들이 소쌍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질투하며 불같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궁녀가 소쌍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봉 씨가 목격했습니다. 봉 씨는 그 궁녀를 불러 세우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너 지금 소쌍이랑 뭘 그리 재미있게 떠들고 있었느냐? 궁녀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옵니다. 빈마마. 사소한 이야기. 내 눈에는 하나도 사소해 보이지 않던데. 앞으로 소쌍이랑 쓸데없이 어울리지 마라. 알겠느냐? 궁녀가 나간 뒤 소쌍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빈마마, 너무 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괜히. 봉 씨가 소쌍의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심하긴 뭐가 심해. 나는 그냥 내가 내 곁에 있길 바라는 것뿐이야. 그게 뭐가 잘못이냐? 권례에서는 세자빈이 나인과 부부처럼 지낸다는 믿기 힘든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궁들은 이 해괴망측한 일을 상부에 보고해야 할지 고민하며 전전긍긍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실록은 이들의 관계를 대식되시리라 표현하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행위들이 벌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봉 씨는 이제 남편인 세자의 시선이나 시아버지인 임금의 권위조차 두렵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지켜질 때만 아름다운 법이며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소쌍이 다른 궁녀와도 정을 통한다는 소문이 돌자 질투와 시기가 권례를 뒤덮습니다. 이 은밀한 소문은 마침내 세종대왕의 귀에 들어가며 그녀들의 위태로운 낙원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7 폭로와 세종의 결단. 소문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세종대왕은 직접 소쌍을 은밀히 불러내어 매서운 문초를 시작했습니다. 소쌍이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묻겠다. 세자빈 봉 씨가 너를 침소로 불러들였다는 것이 사실이냐? 소쌍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황공하다고 그것이 대답이냐, 사실이냐 아니냐고 묻고 있다. 소쌍은 바들바들 떨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실이옵니다. 빈마마께서 소인을 가까이 부르시어 남녀처럼. 소인은 처음엔 거절했사오나 빈마마의 분부를 어길 수가 없어. 닥쳐라. 세종의 손이 어좌 위에서 쾅소리를 냈습니다. 소쌍의 구체적인 증언이 이어질수록 세종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세종은 곧바로 세자빈 봉씨를 불러들였습니다. 봉씨가 들어서자 세종은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봉씨, 내가 감히 내 얼굴에 먹칠을 했구나. 여인의 몸으로 어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봉씨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떨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종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첩이 죄를 지었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오나 묻겠습니다. 세자마마께서는 소첩에게 부인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셨습니까? 소첩이 그 빈 자리를 어찌 채워야 했겠습니까? 세종은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세자를 탓하는 것이냐? 이 망측한 것을 합리화하려 드느냐? 봉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그토록 큰 죄이옵니까? 소첩도 사람이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온기를 원하는 것이 인륜에 어긋난다 하십니까? 세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분노인지, 연민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임금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씨의 체면을 위해 사건을 덮자고 건의했지만 세종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단호한 처벌을 택합니다. 1436년 10월 26일 세종은 전격적으로 세자빈 봉씨의 폐위를 선포하는 교지를 내립니다. 교지에는 그녀의 음주, 기행,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받지 못할 동성 행위가 낱낱이 명시되었습니다. 봉씨는 폐위 소식을 듣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조용히 소쌍의 안부만을 물었다고 전해집니다. 소쌍이는 벌을 많이 받았느냐?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군으로 칭송받던 세종에게 이 사건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치적, 개인적 오점이 되어 남았습니다. 한때 국모의 자리에 앉아있던 여인은 그렇게 단 하루 만에 천민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챕터 8 사라진 여인과 남겨진 교훈. 폐위된 봉씨는 화려한 궁궐의 비단옷을 벗어 던지고 초라한 무명옷 한 벌만 걸친 채 대궐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녀가 국문을 나설 때 배웅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가을바람만이 그녀의 뒷모습을 스쳐갔습니다. 국문 밖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아버지 봉유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딸을 반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직 분노와 수치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것, 내가 우리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봉씨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자신이 있을 곳은 없다는 것을. 친정으로 돌아간 그녀의 마지막에 대해서 실록은 더 이상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침묵을 지킵니다. 하지만 야사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는 가문의 수치를 씻기 위해 딸에게 자결을 강요하거나 직접 죽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소쌍 역시 엄중한 처벌을 피하지 못했고 역사 속에서 그 흔적이 영영 사라졌습니다. 세종은 이 사건 이후 한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상심이 컸으며 왕실 가족의 교육에 더욱 엄격해집니다. 문종은 이후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 때문인지 여전히 아내를 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록은 이 사건을 기록하며 인륜이 파괴된 기괴한 일로 규정하고 후대 여인들에게
경계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녀는 단지 악녀가 아니라 엄격한 시스템에 의해 파괴된 희생양일지도 모릅니다. 억압적인 유교 사회와 남편의 지독한 무관심 속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탈출구는 사실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소쌍에게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성적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싶은 절규였을까요? 6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경복궁의 차가운 돌담 아래에는 여전히 그녀의 못다 한 이야기가 흐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역사란 때로 승리자의 영광보다 패배자의 비극 속에서 더 많은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곤 합니다. 이제 나레이터는 덮어버린 실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만히 어루만지며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조선 왕실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여인의 이름, 순빈봉 씨를 우리는 오늘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화려한 구중궁궐의 기와 아래 조선의 국모를 꿈꿨던 한 여인의 삶은 그렇게 서글픈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순빈봉 씨, 그녀는 정말 인륜을 저버린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온기라도 갈구했던 가련한 희생양이었을까요? 세종대왕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이 기록은 6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껍데기뿐인 예법과 질서가 과연 인간의 본능과 외로움보다 소중한 것인지 말이죠. 누군가에게는 추잡한 스캔들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처절했던 생존의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조선 왕실의 못다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극적인 결말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실록 뒤편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